네, 선생님, 목에 대해서 읽어주세요. 목의 의미, 목은 발생과 시작이다. 목은 생명의 탄생으로 살아있는 생물이 하늘의 양기를 호흡하고 땅의 물질을 흡수하는 생활을 그대로 표상한 것이다. 한 일자는 지평선을 상징하고 한 가닥 줄기는 땅을 뚫고 새싹이 돋아나는 모양이며 밑으로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 잔뿌리가 갈라지는 모습이다. 목은 새싹으로 생명이 발동하는 시발점이므로 어리고 미숙하고 인생으로서는 어린 소년이고 계절로 보면 1년의 첫 출발인 봄이며 하루로 따지면 해가 뜨는 동방과 아침을 상징한다. 이 목은 곡선으로 자란다. 목이 솟아오를 때 단순한 직선 운동처럼 보이지만 목은 굳은 땅을 뚫고 하늘로 솟구치기 위해 나선형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사람도 태어날 때 좁은 길을 가장 효율적으로 나오기 위해 선회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총알도 공기 속을 뚫고 가장 멀리 빠르게 날아가기 위해서는 회전해야 한다. 덩굴식물도 시계 방향으로 감고 올라가듯이 목이 자라는 뜻은 대부분 시계 방향으로 돌며 나아간다. 생명의 힘이 가장 적은 면적에 가장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것이 나선 구조이다. 목은 생물의 대명사이다. 화금이나 토순 물질의 형상과 에너지가 있지만 오행을 다 갖추지 못하는데 목은 오행을 고루 갖추고 있다. 목 속에 있는 화의 성질은 꽃으로 목의 기운이 넘쳐오르면 꽃이 핀다. 목 속에 있는 금의 성질은 단단하게 열매를 열매게 하고 나무 자체도 단단하게 한다. 목 속에 있는 수의 성분은 수분이고 씨앗이다. 목 속에 있는 오행의 비율은 각기 달라 장미는 화의 성분이 강하고 감초는 토의 성분이 강하며 마늘은 금의 성분이 강하다. 수는 목을 양육하는 유모와 같고 화는 목을 기르고 꽃피우는 수족이며 토는 목을 뿌리내리게 하는 농사꾼이고 금은 목을 아름답게 가지치고 상품화하는 정원사이므로 목은 오행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행을 얘기할 때 처음에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목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이다. 항상 어떤 것의 발생이다, 어떤 것의 시작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 밑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특징은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목의 형상을 한번 보세요. 목의 형상을 보시면은 양으로는 간목이라 하고 음으로는 을목이라고 하는데 간목의 모양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보는 큰 나무를 간목이라고 해요. 소나무, 은행나무, 무슨 잣나무, 참나무 이렇게 큰 나무. 그 다음에 그것을 쓰기 위한 제목도 간목이에요. 그 다음에 대들보, 뭐 큰 기둥, 전봇대, 그 다음에 또 장작을 쓰려고 해놓은 것도 간목으로 봅니다. 그럼 이제 음의 목은 뭐냐면요. 을목은 갑의 가지, 그러니까 간목에서 뻗어나간 가지가 일단 을목이고요. 그 다음에 꽃, 풀, 뭐 잔디, 잡초,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곡식, 넝쿨식물, 뭐 가을에는 개수나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풀의 종류, 조금 키가 큰 것들이 다 을목이에요. 그래서 목의 모습이 어떠냐? 목의 모습은 큰 나무의 형상이다. 이럴 때는 이제 간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서 밑줄을 보세요. 목은 태양을 향하여 위로 자라면서 뻗어간다. 그래서 목은요 항상 위로만 가요. 목이 아래로 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덩굴나무도 항상 감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만 전진하는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가졌어요. 하늘 끝까지 뻗어가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목이 항상 위로만 오르기 때문에 자기가 높은 줄 안다. 이런 면이 있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자기가 꺾이기를 싫어하고 그러면서 이제 목이라는 게 주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만약에 목이 이렇게 뚫고 올라오는데 나무가 바위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환경을 바꿔서 쓱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들은 또 그것이 임기응변, 상황의 변화에 잘 적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 다음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나무라는 것이 계절마다 또 모습을 달리하기 때문에 임기응변이 있다. 또 그것을 어떤 의미로는 변덕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나무가 위로 올라가는 것 때문에 추진력이나 적응력이 좋다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가지를 뻗기 때문에 사방에 여기저기 간섭을 많이 한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이라는 게 시작이기 때문에 그럼 목의 마음은 어떠냐? 시작하는 마음이니까 소년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현실보다 미래에 관심이 많고 계속 변화하면서 꿈이 많고 욕심도 많고 희망도 있고 그리고 과거보다는 미래로 나아가려는 그런 소년의 마음이 목의 마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력과 추진력은 좋은데 좀 산만하고
목이 좀 자제력이나 인내심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결단성도 좀 부족한 경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사람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 우리가 듣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행 기초를 늘 책을 보고 하다가 이번에 좀 다른 내용을 알려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찾아본 게 오행대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이제 수나라 때 나온 거거든요. 수나라 때 소길이라는 분이 이제 이 책을 썼어요. 이게 수나라가 연대로 500년 정도이거든요. 518년, 548년 이 정도에서 600년대 초반에 끝난 나라예요. 근데 이제 소길이라는 분이 수나라가 한참 흥성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 책을 썼어요. 그럼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요. 수나라 그때까지 오행에 관한 모든 이론을 책으로 쓴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책을 안 들고 왔는데 그래서 그게 2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를 오행에 관한 전부를 다 오행대의라는 책 안에다가 편찬을 한 거죠. 질병에 관한 거, 정치에 관한 거, 의복에 관한 거, 식물, 동물 모든 거를 다 거기다가 낙원이나 이런 것까지 다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책을 읽어보면 오행에 관한 모든 이론이 이미 이때 다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가 새로워진 것은 없고요. 이 오행대에 나와 있는 굵직굵직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응용하면서 사람의 삶을 보면서 그걸 달리 통변을 한 것뿐이에요. 확장한 것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오행대의에 항상 시작할 때 중국 사람들은 뭐를 중요시 여기냐면요. 그 글자의 의미를 중요시 여겨요. 이름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오행대의 시작이 항상 제가 다 못 외우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물건의 체질과 각자의 특징이 있는데 꼭 중국 글자에서는, 중국 책에서는 성인이 이런 얘기하면 되게 사람들이 웃는데 성인이 그 종류와 형상과 특징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행대의 시작이 그거예요. 아무런 이름이 없는 상태는 세상이 생겨날 때이고 세상이 생겨나면서 물이 생기면 그거에 따른 이름이라는 게 반드시 생겼고 그 이름을 지은 사람은 성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그 물건의 이름을 보면 그 물건의 성질, 특질을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오행대의도 중국어 안에서 한 글자 한 글자의 의미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명리학도 마찬가지인 게 명리학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용어가 우리한테는 되게 어색한데 그 용어가 명리학의 의미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거죠.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목에 대해서 오행대의에서 목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만 잠깐 읽어드릴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요. 서경 홍범, 오행전, 춘추벌록 이런 책들에서 오행에 대해서 쭉 다룬 거에서 목은 구부러지고 곧으며 위로 타오른다. 나무는 부딪혀서 나가는 것이니까 땅을 뚫고 나온다. 땅의 덮개를 뚫고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거가 없는 것이 이제 목의 위치는 항상 동쪽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목은 동쪽이고 그 다음에 기운을 떨치고 나오기 때문에 목이라는 것이 움직인다. 그리고요 목이 동쪽에 거처하기 때문에 봄 기운이라는 것은 온화하고 따스하고 부드럽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목 안에 화가 숨어 있기 때문에 목이 따스하고 부드럽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목의 그럼 기본적인 성질은 뭐냐면 땅을 뚫고 올라오고 그리고 위로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목이 곧으면서도 굽어진다. 굽고 곧다. 계속 그래서 목이 동쪽이다. 목은 땅에서 나온 것을 계속 설명을 해요. 그래서 땅에서 나무가 굽어지기도 하고 곧기도 하고 그래서 꽃과 잎새를 관찰할 수 있는 것이 그 나무의 모양이 사람의 위험 있는 거동과
그 용모와 비슷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서경 홍범에서 나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목이라는 거를 땅 위에 관람할 수 있는 것 중에 나무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 상자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뭐 서로 상자이기도 하고 볼 상자이기도 한데 나무에다가 이렇게 눈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만한 것 중에 세상에 볼만한 것 중에 나무만한 게 없다. 나무가 그냥 되게 볼만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 황제조차도 오행의 근거에서 정치를 하고 또 오행에 따라 백성을 다스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빨리 읽어드릴 수 있는데요. 사람이 그 목이라는 거를 순하면, 목의 기운에게 순하면 봄이잖아요. 그러니까 봄에는 이 목의 기운이 시작이고 농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임금도 특별히 큰 일이 아니면 순행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백성이 이제 생업을 해야 되고 봄에 씨를 뿌릴 때이니까 그 봄의 기운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 백성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임금이 순행하지 않아야 했다는 거예요. 농사를 시작해야 하고, 그러면서 탐욕이나 간사한 깨를 내지 않고 목의 기운을 순수히 따랐대요. 그래서 이제 목의 기운이 순해지면 나무의 성질처럼 이렇게 무성하게 피고 열매가 피어나고, 그것을 백성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이 기둥이나 대들보 같이 제목으로 쓰고, 굵은 것은 갈고리, 보슬, 그다음에 멍에 같은 이런 자질구레한 도구를 만드는데 목을 활용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목의 기운이 순할 때이고, 목의 기운이 역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고서에서 임금이 위험과 채통을 잃는데요. 그래서 술과 여색을 좋아하고 방종하고 부역을 백성에게 과중하게 시키고 세금을 많이 벗고 사냥할 때 절도가 없고, 그러면은 이제 목의 본성을 잃게 된다. 이렇게 해서 목의 기운 자체, 순행하는 정치, 그 사람들의 생활사, 농업, 그 다음에 역행할 때 그런 것들, 정치나 뭐 생활, 뭐 농사 짓는 것까지 이렇게 설명을 이제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화를 읽어주세요. 선생님이 읽으실게요. 네, 주선님. 화의 의미, 화는 성장과 변화의 대명사다. 화는 꽃화, 개화, 화려할 화와 상통하며, 화는 모든 것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모체로서 그 주체는 하늘의 태양이다. 태양의 빛과 열로 만물의 씨앗을 움트게 하고 잎과 꽃을 피우는 화는 온갖 변화의 원동력이다. 화가 있어 우주는 캄캄한 지옥에서 광명을 보고 지구는 엄동설안에도 얼어붙지 않는 땅이 된다. 얼어붙은 땅이 되지 않는다. 화는 사람이니 두 팔을 힘차게 하늘을 향해서 뻗어 보이는 씩씩한 형상이다. 나무가 자라나면 꽃이 피고 해가 중천에 오르면 뜨거운 열기를 내뿜으며 소년이 성장하면 정열적인 청년이 되듯이 꽃과 여름 등을 상징하는 오행을 화라고 한다. 화는 수의 연소 저변이고 불꽃을 피우는 신지는 목이다. 인간은 타고난 정신, 정화인 이성을 통하여 과학 문명과 정신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킨다. 그러나 화는 스스로 발생하고 존재할 수 없으며 기름, 수이 있어야 불꽃을 피울 수 있으므로 화의 능력은 수의 양과 비례한다. 수가 화로 변화하려면 목이 필요하다. 화는 염상이다. 불은 가벼워 위로 오르고 확산된다. 뜨겁고 밝으며 강렬하지만 만져보면 아무것도 잡히지 않으며 화려해도 실속이 없다. 안광으로 사물을 포착하는 것은 모두 화의 작용이며 두 눈은 불이 드러나는 통로이다. 네, 거기서 화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내는 게 3번이에요. 화는 염상이다. 불은 가벼워 위로 오르고 확산한다. 그 다음에 뜨겁고 밝은데 만져보면 아무것도 잡히지 않다. 네. 그래서 화의 형상의 밑에 보시면 이제 양으로는 병화를 말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오행 중에서 태양계의 태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커다란 불, 폭발력, 또 남북한 성정도 병화에 해당한다고 하고요. 투쟁.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예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화를 예에 비유합니다. 모상에서
얘에 비유하고요. 목은 어질림에 비유해요. 인에 비유하거든요. 그 다음에 음으로는 화가 정화가 있는데요. 정화는 이제 달이라고 하고 용광로에 아주 타오르는 인공의 불. 그 다음에 불의 세기가 약한 것도 정화인데요. 촛불. 그 다음에 등대. 그러면서 이 정화는 문명을 나타내는 불이에요. 그 다음에 또 봉사를 의미하는 그러한 봉사의 성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이제 다시 앞에 있는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불은 밝은 것이 본성이다. 또 뜨겁고 폭발하는 성질이 있고 화의 대표적인 태양이 이제 태양이라는 것이 골고루 비춰주고 공명정대하게 생명을 키우죠. 그리고 또 화는 애매모호하지 않고 명확하다. 이게 이제 화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화가 많은 사람들의 성질이 또 이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병화라는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화는 무엇이든 태워서 동화시키고 또 화가 확 타올랐다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쉽게 뜨거워지고 나무가 계속 태워주지 않으면 쉽게 식어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썼어요. 화일관이나 사주에 화가 많은 사람들은 밝은 생각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어두움과 불합리함을 고쳐서 밝게 하려는 의욕이 강하고 화가 많으면 화일관이나 화가 많은 사람들이 또 엄청 아는 게 많아서 남에게 간섭하는 걸 좋아해요. 이래라 저래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요. 만약에 화가 자신의 에너지를 파괴적으로 발휘하면 사방의 모든 걸 태워버리고 자기도 타버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들이 되게 나서기를 좋아하고 적응열적인데요. 지도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고 모험과 개혁을 좋아하고 창의성, 독창성이 있고 지배력이 강하고 긍정적이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화의 특징이기도 하고 또한 약간은 사람들의 마음, 사람마다 이제 사주마다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은 소년의 마음이다. 그럼 화는 이제 정열적이잖아요. 그래서 화는 청년의 마음이다. 그래서 젊고 정열적이고 열기가 넘치고 그러면서 또 이제 하나의 그 단점이 쉽게 식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의욕과 배짱은 좋은데 화가 왕한 사람들이 끈기나 인내심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화가 왕한 사람들이 좀 주장이 강하고 독선적인 면이 조금 있다. 그 다음 보세요. 화는 붉은색입니다. 목은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추운 곳에 사는 사람은 붉은색을 좋아하고 사주에 화가 없는 사람들이 이제 뭐 붉은색 옷을 입는 게 좋다. 또 선생님처럼 냉한 사람들. 저도 사주에 화가 모자란다고 저한테 맨날 빨간 옷을 사주고 빨간 지갑을 사주고 막 이래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화 기운이 모자라면 빨간색을 쓰는 게 좋다. 근데 그게 효과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색으로 오행으로 치료하는 분들은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오행 치료를 색으로 하는 분들은 막 뭐 빨간 거를 몸에다 막 그리고 손바닥에다 그리고 그러면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네, 그 다음에 토를 읽어주세요. 선생님 읽어주세요. 토요일 그는 운명의 결합체로는 만물의 어머니이다. 그의 운명을 고루 갖추고 있는 것은 토이다. 운명의 기운체로 모든 것은 토를 통해서 생겨나 성장하고 움직이고 변화한다. 어린 새싹이 성장하여 아름다운 꽃으로 변하고 꽃이 지면 열매가 된 것이 소년이 자라나면 청년이 되고 자식을 낳는다. 그 열매를 창조하는 토는 아무 군소리 없이 싹을 키운다. 흙속에 만물이 섞여 어우러져 있으니 토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정화시키며 모든 것과 민관을 맺고 있다. 식물은 물론 수도 흙에 흐르고 화도 흙에 타며 금 역시 흙속에서 캐내니 흙은 오행이 무채요 보금자리다. 사양이 서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발생하는 기운이 화의 토이다. 오행이 다른 요소들은 모두 토와 연관을 맺고 창조의 성분으로 활용된다. 토는 각 계절이 끝에 존재하며 서로의 오행을 연결하고 변화시킨다. 토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으며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을 하니 토를 떠나서는 그 어느 것도 발생하거나 존재할 수 없다. 토는 치우침이 없이 중용을 시키고
특별한 계산 없이 평등하게 낳고 기르다가 죽이고 굶는다. 네, 선생님, 거기까지 하실게요. 여기까지가 토에 대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토에 생기가 있으려면 수가 있어야 한다. 토가 씨앗을 싹트게 하려면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토에 수가 배합되어야 옥토가 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토가 메마르면 생명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토에게 수는 생명의 기운이고 토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 수입니다. 그 다음에 토의 가치는 당연히 목이 결정을 해요. 제사주가 어떻게 생겼냐면 제사주가 이렇게 생겼어요. 개, 무, 기, 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토가 기토든 무토든 개수가 있으면 땅의 품질이 옥토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체를 키울 수 있는 자질을 갖췄다. 그걸 이제 저희는 기토나 무토가 개수가 있으면 선천적인 자질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토는 가치가 목이 가치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주를 보시면은 목이 없잖아요. 목이 없어. 그러면 이 땅은 가치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에 토에 나무가 있어야 비싼 땅이에요. 그걸 굳이 우리가 표현하면 옛날에 저희가 처음 배울 때는 강남 땅이라고 했고 지금은 청담동 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토에 간목이 있어야지 땅이 좋은 땅이에요. 거기다가 더 좋으려면 여기 땅이 있고 태양이 이렇게 비치고 있으면 더 좋겠죠. 예, 그래서 기토가 기술을 갖춘 것은 나무를 기를 수 있는 자질을 갖춘 것이고 그 땅값이 올라서 가치가 있으려면 목이 있어야 돼요. 가벌목이 있어야 되고 더욱더 부가가치가 높은 땅이 되려면 이 나무에서 만약에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었는데 하나에 1,000원짜리냐 하나에 5,000원짜리 배냐 하는 것은 병화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가치는 그러고 보니까 제사주가 이제 땅은 있는데 나무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별로 부가가치가 높은 땅이 아닌 거죠. 질문 잠깐 해도 돼요? 천간에 그러면 네. 골고루 하나씩 들어있는 게 좋은 거예요? 오행마다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 골고루 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4개밖에 없는데요. 저는 여기에 얘가 하나 없고 간목이 턱 있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훨씬 잘난 인간이 됐겠죠. 근데 뭐 이랬다면 좋았을 텐데는 별로 의미가 없고 운명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자질은 가졌을 때 별로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직업을 못하는 거죠. 목이 없어서. 네. 그 다음에요, 이제, 이 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있는 표현이, 토가 그러면은 이렇게, 옥토로 자질을 갖추고, 그 다음에 가치가 있으려면, 나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나무에서 이게 열매로 변하려면은 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변화를 꾀하려면 반드시 화가 있어서 이 나무에서 열매로 변화를 하게 해야 한다. 라는 것이 지금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토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그냥 이 땅 밑을 보세요. 땅 밑에를. 땅 밑에를 보면은 여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자갈도 있고 물도 있고 생명의 씨앗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토가 하는 게 모든 것을 다 포용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표현이 그래서 토의 천성이라는 것이 동화하는 것이다. 보시면 토라는 것이 일정하게 막 어떤 방이 동서남북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동쪽은 화는 남쪽, 금은 서쪽, 수는 북쪽인데 그러면 토는 어디냐? 토는 그냥 중앙이에요. 방위가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만약에 계절이 봄이면 봄 끝에 토가 자리 잡고 있어요. 여름이면 여름의 끝에 토가 있고 가을이면 가을의 끝에 또 토가 있어요. 겨울은 겨울의 끝에 토가 있어요. 그래서 토가 딱히 정해진 방위가 없지만 항상 계절의 끝에는 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봄에서 여름으로 변화시키고 동화시키는 역할을 토가 한다.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토가 모든 것을 포용한다. 라는 말이 이제 사주에 토가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포용해서 첫 번째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토가 많은 분들이 말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뭐 얘기를 들어서 바로 이렇게 내보내는 일이 많지가 않고요. 또 토가 많으면 늘 제가 얘기하는 건데 고집이 엄청나게 셉니다. 토 자체의 기운이 많은 분들이. 그래서요, 토의 형상을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양의 토이면 무토인데요. 무토는 대지, 커다란 산, 벌판, 그러니까 자연의 땅을 다 무토로 표현을 해요. 또 언덕이나 성곽이나 담벼락을 무토로 표현합니다. 운동장. 그러면서 토의 그 성품 중에 이제 고독하고, 그리고 토는 신의를 중시 여긴다.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토가 신의를 중시 여긴다. 토는 믿을만 해야 된다. 만약에 믿을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토는 믿을만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음의 토, 기토를 보세요. 기토는 이제 물이 드나드는 뭐 곡식이나 뭐 꽃이나 이런 걸 키우는 논밭이 되거나 화단이 됩니다. 또 사람이 드나드는 마당이나 뭐 이런 게 되고요. 사람이 이동하는 도로가 되기도 하고, 또 기토를 모성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요, 다시 이제 토의 형상을 한번 보세요. 토는 음양이 다 혼합되어 있고, 토는 오행을 고루 갖추고 있고, 토는 대지를 상징을 합니다. 또 토는 중후하고 원만하고 포용력이 크고, 사람마다 좀 다르고요. 너그러우며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별로 너그럽지가 않거든요. 신용과 약속을 소중히 여긴다. 예, 이거는 이제 토라는 일간에 맞춰서 얘기를 한 건데, 토는 신용과 약속을 소중히 여겨요. 근데 잘 지키는지는 사주를 다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토는 이산과 포부가 커서 큰 일을 좋아하고 개척정신이 강하며, 거기다 밑줄을 그어주세요. 개척정신이 강하면은 기토예요. 정직하고, 근데 이제 토들이 속으로 감추고 잘 말 안 해서 비밀이 많고, 토는 또 동화를 잘해서 어디서나 잘 적응을 합니다. 토는 수나 화가 있어야 생기가 있는 흙이 되고요. 목이 없으면 도로, 황무지, 돌산 등이다. 토가 사실 좀 개성이 없어요. 그래서 주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하고, 또 토가 많은 사람들이 고독하기도 하고요. 옛날에 사주에 토가 많은 분들이 진짜로 스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주가. 옛날 분들. 지금은 뭐 딱 그렇다. 요즘은 스님들 많이 안 하시니까. 그래서요, 이제 토라는 것이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살다가 돌아가는 것이 토이다. 그래서 이제 토가 영원한 인간의 고향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토는 그럼 어떤 마음이냐? 목은 소년의 마음이고, 화는 청년의 마음이면 토는 중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토라는 게 특별히 개성이 없어지고 중년이 되면, 그죠? 그리고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결산을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할 거 안 할 거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말년을 설계하면서 중용 정신을 발휘하는 게 토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토는 어머니의 마음이다. 아내의 마음은 그냥 빼시고요. 어머니의 마음이다가 이제 토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용력이 좋고 조화를 잘 이루는 역할을 하는 게 토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금을 선생님, 유 선생님 읽어주세요. 금을 무르익은 오곡백가다. 꽃이 피고 잉태한 열매가 자라서 익으면 단단한 오곡백가로 변하니, 그 단단하게 익은 열매를 금이라고 하며, 금은 돈과 경제로 등한다. 하루의 결실은 저녁이고 1년의 결실은 가을이며 인생의 결실은 작년이다. 금의 방향은 서쪽이고 서양인은 백색인으로 물질과 무의가 발달되었고 자본주의가 번창하고 있다. 소년은 감정과 기분에 달고 청년은 정열과 기백에 산다. 부양가족이 떨린 장년은 모든 것에서 경제와 신뢰를 추구하니 타산적이며 실용적이다. 이 금은 단단하고 죽이는 힘이다. 오행 중에서 가장 강건한 성품으로 단단해야 대우를 받고, 그 단단함은 강한 열을 견딘 후에 얻어지는 것이니 보혈을 받을수록 더욱 단단해진다. 금은 연장으로 견제 기능이 있어 생명을 죽이는 힘, 즉 숙살지기와 매운맛을 지닌다. 의리를 소중히 여겨 뜻이 통하는 법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운이 좋지 않을 때는 침체된다. 금의 힘은 한없이 흩어진 화를 수렴하고 감싸서 결실을 맺게 하는 데 있다. 봄은 살리고 가을은 죽이는 것으로 껍데기에 나뭇잎은 죽이지만 알맹이의 씨앗과 열매를 살리는 것이 금의 목적이다. 금은 화의 수생이다.
철강은 땅에서 생산되지만 광물은 그대로 쓸 수 없다. 화로 녹여 상품을 만들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그 광물을 재련하여 쓸모있는 상품을 만드는 것이 화이다. 금의 대명사인 돈과 경제를 살펴봐야 토생금이라기보다는 화생금이다. 돈을 벌어들이는 상품과 기계와 시장을 개발한 것은 인간의 정신이다. 정신은 태양의 빛과 열을 먹고 사는 화의 분신이며 양이고 곡식과 상품과 시장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정신의 작품이므로 화생금이라 할 수 있다. 네. 근데 거기서 금에 대한 형상을 지금 정리를 잘 못한 거예요. 금 그러면은 양으로 뭐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빼먹었네요. 양으로는 양의 금은 경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금은 뭘로 보냐면요. 쇠, 돌, 그리고 결실, 열매 이런 걸로 보거든요. 금, 뭐 철강석 이런 것들을 경금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지금 빠졌어요. 그리고 금이라는 걸 전체적으로 뭐라고 보냐면 결실,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경금을 이제 되게 의리라는 것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의 본성은 단단하고 차가우니,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쑥살지기라고 했잖아요. 아주 물을 다 말리고 차갑게 해서 죽이는 기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의 본성은 단단하고 차갑다. 그럼 우리가 이 경금이라는 것을 철광석으로 보면, 쇠로 보면은 이 금을 가져다가 강력한 화로, 정화로 이 금을 녹여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을 낳는 것은 화이다. 화가 있어야지 금이라는 것이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이라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강하고 찬 인상을 주지만, 그럼 선생님 사주를 이제 보세요. 이렇게 선생님이 위에만 쓰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밑에를 안 봐도 이 사람은 토생금을 하는 거니까, 토생금이 이게 잘 되지는 않아요. 기토는 음이라서. 그럼 이 사주는 그냥 위에 보면 금밖에 없죠. 그럼 이 사람 자체 기운이 차요. 그리고 그럼 이 사람은 어떠냐? 이 사람도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에요. 차갑고 단단한 사람인 거예요. 또한 좀 전에 이 사람이 경금인 사람은, 이 사람들은 되게 차갑고 그런 것 같은데 속으로 보면 뭐라고 되겠어요? 강하고 차가운 인상을 주는데 눈물과 정이 많고 의리를 또 중시 여겨요. 이 사람들이 또 계산을 못합니다. 엄청 의리를 중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의 사주 자체는 그냥 밑에를 안 봐도 되게 겉으로는 차갑고 그러나 속으로 보면은 의리가 있고 정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양으로는 그렇고 음으로는 이제 신금을 말하는데요. 신금은 우리가 제일 말을 많이 하는 게 보석이에요. 보석, 또 완성품. 이 시대에 가장 완성된 제품 중에 신금으로 치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가지고 완전한 물건이 나온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있는 많은 것들 완성돼서 우리가 쓰는 그런 것들을 다 신금으로 보고요. 또 곡식을, 그러니까 수확한 곡식, 결실을 신금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신금 중에 예쁜 배우들이 정말 많아요. 깊은 땅에서 이렇게 파낸 것 자체로도 보석이 되는 그런, 그래서 신금을 보석으로 많이 보고요. 신금 일간이 깊은 좋은 땅에서 캐낸 그런 신금은 생긴 게 굉장히 예뻐요. 당연히 이제 물로 씻어서 수도 있어야 되지만 이제 보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다음에요, 거기에 보시면은 금이 어떤 표현을 거기 하나 보셔야 되냐면요. 의협심이 많은 반면에 금이 독선적 기질이 강하다. 그 다음에 금은 무기로도 설명을 하니까 금 일간들이 잘못되면 건달 깡패가 되기도 하는 무관 체질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이제 보석을 보세요. 보석은 신금으로 보는데 이 보석들은 또 약간 까탈스러워요. 그래서 뽐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남이 몰라주면
속상해하고 밑으로 보세요. 예리하고 날카롭고 깐깐하다. 이거는 신금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은 신금의 성격보다는 경금의 성격이죠. 그죠? 선생님은 경금이고 내가 이렇게 경금이잖아요. 그럼 이게 신금이 있죠. 나는 양이야. 양인데 내가 음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얘네를 보살펴야 돼요. 네. 그래서 선생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펴줘요. 그게 누구든 그냥 밖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선생님이 보살펴야 돼요. 선생님이 사주에 근이 없거든요. 이 밑으로 뭐 신이나 유가 있어야 남을 보살필 만큼 힘이 세거든요. 근데 이건 없어요. 없어도 선생님이 일단 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주에 음을 가졌으면 보살펴줘야 한다는 거죠. 제 사주를 보세요. 제 사주가 저는 기토인데 무토가 있어요. 저는 음인데 양을 가졌죠. 선생님이랑 저랑 정반대잖아요. 저는 안 보살펴도 돼요. 어딜 가나 사람이 나를 보살펴줘요. 저는 심지어 학생들도 저를 보살펴요. 왜냐면 저는 음인데 제가 양이라는 걸 가끔 알잖아요. 그러면 이 양이 무토가 항상 저를 보살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토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 무토가 이렇게 양의 땅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토가 가서 네 땅 좀 내가 개척해서 쓸게가 기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땅을 사람이 좀 쓰려고 다듬은 땅이 기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무토한테 가서 네 땅 좀 내가 쓸게 이렇게 말하면 다 도와준다는 거죠. 선생님 저랑 거꾸로잖아요. 그러면 나는 양으로 태어났어. 내가 여자지만 양으로 태어나면 신금들을 보살펴줘야 되고 되게 피곤해요. 그리고 만약에 보살펴준다는 것 중에서 내 걸 많이 뺏겨야 돼요. 줘야 돼요. 나쁘게 말하면 사기도 많이 당하고 돈도 많이 뺏기고 제가 최근에 상담한 것 중에 여자분이 사업하는 분이었는데 일해주고 돈을 못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몸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법무사인가였거든요. 법무사인지 법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일을 해주고 돈을 못 받는 일이 허다한 거예요. 네. 얘를 물리치는 글자가 와야 되는데 이거 물리치지 않으면 얘네들이 내 돈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점잖은 말로 뺏긴다 생각하지 말고 베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누구든 음을 베풀어야 된다. 얘네들을 보살피고 그런 구조로 나셨다. 근데 선생님이 자체 에너지가 이렇게 막 센 사람이 아니니까 이게 힘겹죠. 그래서 이렇게 생기면 사람을 싫어해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얘네가 피곤하거든요. 내가 보살펴주고 보호해줘야 되고 막 얘네한테 내 걸 베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되게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막 밖에서 사람들을 사귀는 걸 안 좋아해요. 왜냐면 걔네가 피곤하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수를 읽어주세요. 일단 다시요. 그러면은 급이라는 거는 작년의 마음이다. 이제 소년, 청년, 중년의 마음이 지나서 이제 작년의 마음인데 작년의 마음은 어떠냐면요. 변화가 없고 별로 침착하고 그 다음에 매사를 신중하게 처리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금들은요. 타산적이며 실리적이에요. 계산적인 게 아니라 실리적이다. 항상 영양가를 생각해요. 이 금들은 다 뭔 일 하면 속으로 그거 계산해가지고 영양가 있겠다 없겠다가 본능적으로 딱 계산이 돼요. 그리고 또 금들은 견고함이 있어서 아주 주체적이고 그 다음에 자제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실속을 잘 챙긴다. 매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남의 간섭이나 도움을 싫어한다. 선생님 그래요? 네. 남 간섭하는 거 싫어하죠. 양간들은 많이 그렇습니다. 인생의 결실을 영양가를 고려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개척한다. 돈을 모으려는 본능이 강하고 독립과 풍요와 권력에 대한 욕망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수단으로 삼는다. 선생님 돈 모으는 욕망이 강하세요? 네. 진짜요? 네. 아니 선생님 사주가 재성이 없어가지고 그게 강할까? 여기 있는 말은요. 금이 돈 모으는 욕망이 강하다라는 거는 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주변에 선생님한테 왜 물어봤냐면요.
제가 주변에 경금인 분들이 있는데 돈 모으는 걸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돈에 대한 본능적으로 막 모아야겠다 이런 걸 안 하는 사람을 제가 주변에 봐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수지장간에 네. 감목이요? 감목이 2개 있어가지고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깊이 저 해중에 있는 감목을 내가 키워야지. 이게 이제 내가 돈을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선생님 수 읽어주세요. 조 선생님. 수의 의미, 수는 만물의 자연입니다. 만물은 양이지와 음이질로 이루어진 음양의 조화이다. 물은 대지를 적셔 윤습하게 하여 만물의 씨앗을 싹 틔우고 자양분을 공급해서 만물을 기른다. 수는 정신의 원동력이다. 정신은 기에서 발생하고 기를 먹고 살며 육신은 물에서 발생하고 물을 먹고 사는 이원적 구조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정신과 육신이 다 같이 수의 작용이다. 수는 해대기니 정신작용은 곧 피의 질량에 정비해야 한다. 수가 풍족하면 육체가 건강하면서 정신도 건전하고 수가 부족하면 육체도 정신도 허약하다. 네, 그래서 수의 형상을 보시면 이제 양의 수로 임수 그러면 큰 물을 의미해요. 바다, 호수, 강, 또 이제 물이 올라가서 이루고 있는 구름, 얼음, 그 다음에 양의 임수는 넓은 도량이 있습니다. 지혜롭고요. 그 다음에 개수는 음의 개수는 샘물, 웅달샘, 시냇물, 비나 이슬, 서리 이런 것들을 개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또 물은 언제나 고이지 않고 항상 흘러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움직이기를 좋아하고 한 곳에 있으면 안 되고 환경 따라 모이고 흩어진다. 느리고 빠르고 환경 따라 또 물이라는 게 고체가 됐다가 액체가 됐다가 기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수일간들은 적응력과 임기응변이 좋다. 총명하고 유연성이 있고 근데 또 수도 차가워요. 한기거든요. 그래서 수일간들도 냉정하다. 또 수가 어디든 다 스며들잖아요. 침투성이 강하고 두뇌전이 빠르고 생각이 많다. 사주에 수일간이 아니어도 어디에든 사주에 수가 많으면 생각이 많아요. 여기 지금 사주가 다 수가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생각이 많은 거에 동의하시죠? 네. 선생님도 동의하시죠? 네. 수가 많으면 수라는 게 생각, 지혜, 지식, 나쁘게 말하면 꽤, 오의, 모사, 전략 이런 게 다 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수가 많으면 공부를 많이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수라는 거가 지식으로 가면 이제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그래서 음수가 있고 무토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많은 공부를 해요. 물이 엄청 크잖아요. 그 큰 물을 공부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수이신데 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맞는 것 같으세요? 네. 네. 그러면은 수가 어떤 마음이냐면요. 노년의 마음이에요. 이제 수가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온 사람들의 마인드인 거예요. 그리고 밤이 온 어둡고 차가운 밤, 겨울, 노년을 상징하는 게 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노인은 오랜 체험과 경륜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서 생각도 많고 또 지혜도 있대요. 그리고 노쇠해서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와 철학에 관심이 많다. 네, 수가 왕한 사람들이 또 종교와 철학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보세요. 두 분 다 수가 많으시고 수의 계절에 나셨어요. 그러면은 이 수가 나쁘게 작용을 하면 여기 지금 제가 안 썼잖아요. 나쁘게 작용하면 수가 많은 데다가 차가운 기운이 탁 더해지면 이게 이제 부정적인 그거를 이제 우울증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우울증이 심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냉기가 수가 많은 것에 이렇게 합쳐지면 사람들이 이제 적극적인 마음이 안 와요. 우울증뿐만 아니라
사람들 자체가 다 움츠러들어서 얼어 있어요. 겨울생이 마찬가지고 수와 금이 너무 많으면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선생님이 겨울 해자축인 묘를 살면서 계속 수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모르겠는데 제 친구 중에는 40대 중반까지 우울증 때문에 정신병을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 수가 너무 왕한데 아무것도 의욕이 안 생겨서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래서 이게 수가 많으면은 부정적인 영향을 하는 것 중에 가장 나쁜 게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우울하게 만들고 죽고 싶고 막 자살하게 만들고 머리를 막 잘라내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의 그 우울함을 잘 감당을 못하는, 그래서 이제 나쁜 역할을 하는 거가 수가 너무 많을 때 일어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표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표에 목화토금수 해가지고 계절을 목은 봄, 화는 여름, 토는 사계절의 사이에 있고 금은 가을, 수는 겨울. 제가 이거를 전부 다 한자를 없애고 웬만한 건 다 한글로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이 있죠. 목은 동쪽. 이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한 6, 7번째 칸의 맛을 보세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행의 그 특성 중에서 목은 산, 신맛을 나타내요. 그러면 사주에 신맛이, 목이 없는 사람들이 신맛을 좋아해요. 그 다음 화, 고인데요. 쓸 고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주에 화가 부족하거나 화가 상극을 당하면 쓴맛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 다음에 토가 없는 사람들 단맛을 좋아해요. 선생님 단맛 좋아하시는데 어떠세요? 조 선생님 단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좋아해요. 좋아하시죠? 네. 토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알아두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금이 매운맛을 나타내죠. 그러면은 조 선생님은 금이 많단 말이에요. 매운 걸 싫어해요. 안 먹어요. 매운 거 진짜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네. 진짜요? 네. 이런. 그래서 만약에 금이 없거나 금이 상극을 당하거나 그러면은 매운맛을 좋아해요. 또 금이 화에 의해서 상극당하거나 아예 금이 없거나 이러면 또 매운맛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맛 중에서 그 사람의 어느 정도의 그 맛에 관한 호를 볼 수 있는 게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되고. 부족해야 이 신맛, 쓴맛, 단맛이 나오는데. 네. 없거나 부족하거나 상극당하거나. 그럼 선생님이 만약에 매운맛을 좋아하면 금이 설되는 거예요. 금이? 그러니까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네, 경금이 이렇게 있는데 해수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금생수로 기운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금의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매운맛을 좋아하나 봐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경금이 이렇게 있는데 병화 있고 오화 있고 사화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경금은 하나밖에 없는데 화가 엄청 강하죠. 여름에 났다. 그러면 이게 화가 금을 극하거든요. 그러면 금의 기운이 눌리면 또 굉장히 매운맛을 좋아하는 이런. 그 다음에요, 또 거기 하나 보시면은 이제 신체 중에서 오장육부를 보세요. 오장육부가 의미하는 게 간, 신, 비, 태, 신이고요. 밑에는 담, 소장, 위장, 대장, 방광이잖아요. 그러면 오행의 이 기운들이 각 사주에서 어그러지거나 상극을 당하거나 약하거나 그러면 거기 있는 장기 부분에 또는 육부 부분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너무 하나도 문제가 생기고요. 너무 상극을 받아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토를 보시겠어요? 토를 보면은 토가 비장이나 위장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이 토가 목극토를 심하게 당하면 위가 나쁜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화를 보시면 화가 심장을 의미하잖아요. 그럼 이 화가 수에 의해서 상극을 당하면 심장이 나쁜 분들이 있을 수 있다. 또 수국화를 당하지 않았는데 화가 그냥 지나치게 너무 왕한데 화운이 또 오잖아요. 제가 상담한 건 그거예요. 사주에 병화, 정화, 오화 막 있는데 병화가 대운에서 오면 또 젊은 사람인데 심장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화가
불급하거나 과다하거나 화가 상극을 받거나 이러면은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근데 사주명리학은 너 어디 아프니까 병원에 가라 이렇게 말하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에 대해서는 의사한테 가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의 장기의 어그러짐이나 상극에 의해서 이 사람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이 부분이 약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게 우리의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밑으로 보시면은 다른 거는 뭐 성격을 보시겠어요. 목은 자상하고 다정하고 화는 명랑하고 활발하고 정열적이고 활동적이에요. 화가 많으면 집에 있으면 안 되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화가 없는 사람들이 다 집에 있으려고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토는 과묵하고 중후하고 금은 예리하고 용감하고 차갑고 냉철해요. 그 다음에 수는 우수라는 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그런 우수의 뜻이고요. 엄큼은 좀 이상한 표현인데 속으로 많이 생각을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 다음에 기타도 어느 정도는 맞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 표는 그냥 공부하실 때마다 다시 돌아가서 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행까지 했고요. 이제 사주를 다음에는 자기가 아는 사주를 가져오세요. 가져오셔서 사주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할게요.